안녕하십니까. 정수환입니다. 저는 장성학에서 고문서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문서학교 강의를 함에 있어서 매매 명문률을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서 분류 체계 중에서 명문 문기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은 매매 명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명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명문 문기류로 분류된 사례로는 분재기라든지 재산 나눠주는 문서이죠. 그리고 오늘 얘기할 매매 문서, 그리고 폐지, 위임장입니다.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고문서학교 강의에서는 토지 매매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고문서 학교라는 전문화된 강의이기 때문에 토지 매매 혹은 매매 명문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매 명문의 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 해서 이 매매 명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분석, 연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명문이라고 하면은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명문, 밝을 명자에 글을 문자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대체로 이제 명문은 밝은 문서이다 라고 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 문서를 번역할 적에 밝히는 문서이다 라고 번역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밝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오해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매매 명문, 특히 문서와 관련된 용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명문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문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문서 양식을 정리한 18세기 말 19세기 전반에 나온 유서 필지라는 책에 문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대 학문에서는 이 명문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문기라고 부르는 두 용어를 학술적으로 통용해서 쓰고 있죠. 명문이라고 하면은 왜 명문이 되었느냐 하면은 오늘 볼 토지 매매 명문에서 우명문 한원 사단이라는 첫 문장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서를 명문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허여문기, 그죠? 금급문기라고 하는 재산을 나눠주는 분재기에서 이 문기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매매를 혹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의미를 가진다 라고 문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기라는 것은 문서라고 해서 사실 일반 명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근대 문서에 보게 되면 명문이라고 그 문서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명문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밝히거나 밝히는 사실이 많은 그런 문서라기보다는 증명문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증명의 명, 문서의 문을 떼서 증명문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약한데 매매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기보다는 명문으로 명명해 주는 것이 좀 더 학술적이지 않겠나 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매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매매라 그러면 일상적인 대화를 할 적에도 사고 판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시대 이전에도 경국 대전이라든지 원나라에 나온 대명률이라든지 지정조격 같은 문서에 보게 되면은 사고 판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할 적에 살매자 팔매자를 쓰는 매매가 있고 팔매자 살매자를 쓰는 매매가 있습니다. 근데 법전이라든지 조선시대에 통용되는 것은 사고 판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매매라는 의미를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매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해 줄 수 있고, 그렇다면 매매 명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물론 이번 시간에는 토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명문 문기류에서 매매 명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의 종류도 보게 되면은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또 뭐 산지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노비, 그래서 남자종, 여자종을 사고 파거나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자매 명문이라고 있어요. 자기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파는, 신체 포기각서는 아닙니다.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사고 파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외에도 가사라고 해서 집, 대표적이죠. 집을 팔기도 하고, 가대라고 해서 집터를 이제 사고 팔기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가끔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어량이라고 해서 물고기 잡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사고 팔거나, 해안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해산물 채취하는 것들을 파는 그런 문서도 존재하고, 선척이라고 해서 배, 조그만 배에서 큰 배까지 많은 배를 파는 문서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꿈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네, 정말 꿈을 사고 파는 문서, 꿈 매매 명문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명문 문기류에 있어서 토지, 가사, 노비, 선척 등등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토지 매매 명문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토지 매매 명문은 어떠한 형식과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많은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지식인을 포함해서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기 위해서 문서로서 쉽게 말하면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조선 중기 혹은 전기 이전에는 특별히 교육된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거나 또 그걸 대행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세기 이후로 오게 되면 신분제의 와해도 일어나고 지식인층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서 또 매매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적에 문서 생활의 폭이 넓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서 생활을 할 적에 좀 더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책이 이제 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적에 블랭크만 비워두고 특별히 들어갈 말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18세기 이후에 나오게 되고요. 오늘 얘기할 대표적인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건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례에서 언급했죠. 그죠? 유서필지라고. 책 이름은 뭐 심플하죠. 그죠? 유생들이 반드시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상식류. 뭐 이런 책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비슷한 책들이 18세기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정확하게 간행된 일들을 잘 몰라요. 유서필지에 보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문서 양식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권리를 획득하거나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문서 행위를 할 적에 이 책을 가져다가 기본적인 이제 포맷을 두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을 바꾸어 가면서 문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서필지에는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쓰고 있는 명문이라는 단어 대신에 문건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매매 명문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전답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서필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답권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책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권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이 권자는 보면 칼도자가 들어가 있어서 티켓 혹은 시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정근대사에는 이제 문건이라고 쓰여졌고 현대 학술적 용어로는 명문이라 쓴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에 제공되어 있지만 여기에 한문으로 쭉 쓰여져 있고 블랭크들이 쭉쭉 나와 있어요. 뒤에 이제 원 문서를 읽어볼 거기 때문에 이 양식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읽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적에 중국의 연호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중국 연호를 먼저 쓴다. 그리고 몇 년이고 그에 해당하는 간지를 쓴 다음에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증명하는 문서이다. 명문이라고 앞에 쓴 다음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증명 문서를 하는 일이다. 기묘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매 사유로 쓴다는 것이죠. 있어서 어느 고을, 어느 면, 어느 마을에 있는 토지인데 이것이 토지대장인 양안에 천자문순으로 지번이 부여되게 되어 있어요. 이 지번이 몇 번인 돈으로서 거기에 대한 생산량 혹은 파종량을 명기해 줍니다. 그래서 몇 집 몇 묶음인데 이게 몇 마직이다. 그리고 이 논의 형태는 어떠하다. 라고 하는 것을 명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와 관련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관청에 가서 정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양안의 기록과 되도록이면 일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양 안에 있는 어느 곳에 있는 밭 혹은 논을 쉽게 말하면 이 규모를 써준 다음에 이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영방매라고 씁니다. 영원히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팔았다가 내일 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권리에 대한 것들을 넘겨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물론 경국대전에 30일 이내에는 환태라고 해서 물을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문서에는 영영방매라고 해서 영원히 팔아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 파는 사람의 쉽게 말해 자기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명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는 단서 조항으로서 자, 뒷날 아무 이 가족들 중에서 이 문서 매매와 이 땅 매매와 관련해서 잡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바로 잡아라 라고 이렇게 쓴다. 그리고 파는 사람 땅 주인 그리고 증인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라 라고 유서필지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모월 모일 그리고 그 블랭크로 비워져 있죠, 그죠? 모읍 모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땅이라든지 노비, 집을 팔 적에 이러한 포맷을 두고 자기 필요 혹은 흥정하는 내용에 맞춰서 양식을 변형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매명문의 일반적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체로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직접 시장에 가거나 상인을 만나서 혹은 매매자를 만나서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채통이죠, 그죠? 모양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양반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시장이라든지 흥정 거강꾼을 만나서 또 가격이 맞지 않으면 싸우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하게 되면 스타일이 무너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매매 대행인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노비를 세워요. 노비 중에서도 아무 노비를 세우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흥정의 달인을 불러서 좀 더 좋은 값을 받거나 좀 더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노비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이것들을 수노 혹은 차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서 양반을 대신해서 수족처럼 문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수비, 차비가 있어요. 여자 종이 이 행위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체로 이제 그 집안에 과부가 가정을 경영하고 있거나 며느리가 살림을 주도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있을 경우에 간혹 사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노비, 차노비라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들이 양반의 수족처럼 양반의 문서 활동을 대행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매매를 대행할 수 있는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이유가 토지 매매 명문과 함께 폐지 혹은 폐자, 그 배지 이게 다양한 뜻으로 발음이 되고 쓰여지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친절하게도 유서필지에는 이런 사례를 고려해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좀 전에 보신 답권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블랭크를 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문서 규칙에 보게 되면은 폐지, 여기는 부가 가사 폐지라 되어 있죠, 그죠? 사대부 집에서 가사, 집을 팔 적에 써주는 폐지라 쓰고 읽기는 배지라고 읽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폐자가 나옵니다. 이건 배자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매매 위임장, 권리 위임장쯤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양반이 혹은 어느 누군가가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고 매매를 대행하게 해주는 문서가 바로 폐지, 배지가 됩니다. 자, 이것도 친절한 양식을 이제 유서필지에서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또 페이지를 한번 읽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강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사대부가에서 가사 매매할 때 써주는 페이지이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가사 매매할 적에 샘플을 가지고 나중에 노비를 매매하거나, 그죠? 배를 매매하거나, 혹은 꿈을, 그건 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토지를 매매하거나, 비임장을 써줄 때 여기에 내용에 맞도록 적절하게 절충해서 써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친절한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양식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게 되면 대략의 그 취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배지하고 갈로에는 문서 한 첫 줄에 노의 이름과 누구의라고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라 쓰고 노 누구누구에게 찬호 누구누구에게 써라 이렇게 안내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타라 무타 그죠?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콩글리시에 견줄 수 있는 그죠? 우리식 한자입니다. 없을 무 다를 타 다른 게 아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이 임해를 위해서 여기서 임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집보다 멀리 있는 땅은 관리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팔고 나의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토지를 사는 것 그것을 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 18세기 이후에는 이 경영의 합리화 자기 집 가까이에 토지를 두게 되면은 그죠? 종을 부려서 경쟁하기도 좋고 종이 이른바 말은 삥 뜯는 것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임해를 통해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느 게 있는 기와집 몇 칸과 그 집이 들어선 빈터를 함께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값을 따라 받고 영영 그죠? 팔아버리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노비죠, 뭐죠? 노비는 이 폐지에 따라서 문서를 이루어 주거라, 만들어 주거라. 몇 날, 몇 월, 며칠. 그리고 상전의 이름을 써준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만약에 상전 양반이 상중에 있을 경우에는 근신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 상스럽게 논쟁을 한다거나 매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채통에 맞지 않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름을 쓰지 않고 혹은 사인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사례까지도 이 유서필지는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매 명문의 양식을 살펴보았고 매매의 의미 그리고 명문의 의미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 매매 행위를 할 적에 필요한 문서 양식을 유서필지의 사례를 통해서 매매 명문과 배지의 포맷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매매 명문의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 중에서 폐지와 매매 명문이 함께 잘 남아있는 그런 사례를 엄선해서 골라보았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가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화면의 좌측에 있는 것이 바로 매매 명문입니다. 그죠? 이게 1697년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 명문이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상전이라고 하는 글씨가 크게 써져 있고 노출생이라는 이름이 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던 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해 전에 1696년에 상전 누군가가 노출생에게 써준 폐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30여 분의 시간 동안 이 문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매매 명문에 보게 되면은 이 토지를 사는 사람은 윤생원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윤생원댁. 그래서 윤생원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추적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윤생원은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윤두서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라셨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이 윤두서와 관련된 이 땅 문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고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윤두서가 이 매매 명문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매매 명문이 담고 있는 의미, 그죠? 가치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겠네요. 윤두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듯이 17세기 말 혹은 18세기 초에 활동한 문인화가입니다. 문인화가라 하면 이분이 과거급제도 하시고 관료로서도 크게 이름을 날렸어요. 이름을 드높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은 워낙 또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서울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화보를 보고 그림을 또 열심히 연습했고 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중국풍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이분은 특이하게도 자기 주위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림들을 남겼는데 지금 이분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는 문인 풍속화가라는 평가가 있어요. 풍속화라 그러면 여러분 겸재정선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겠죠, 그죠? 자, 이 윤두선은 바로 이 정선, 이 선배에 해당하는 신윤복의 한참 선배에 해당하는 1세대 풍속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대표적 그림을 보게 되면 특히 풍속화입니다. 물론 이분은 말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속화를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첫 번째로 이 그림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느 늙은 할아버지 정도는 아니고 그죠? 나이 많으신 분이 집신을 삼고 있는 겁니다. 집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집신을 만든다 그러지 않고 삶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민속촌이라든지 관광지에 가게 되면 조그만 집신들을 기념품을 팔아요, 그죠? 그 집신을 삶는 방법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림 묘사된 그대로입니다. 엄지 발가락에 새끼줄을 끼고 하나씩 꼬아가는 그런 작업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두서가 얼마나 꼼꼼하게 잘 관찰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사실 이 그림은 17세기 말에 나왔는데 거의 400년 동안 집신 삶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그림도 남겼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유기하죠, 그죠? 이 그림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오마주했어요. 강희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두수가 그린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너무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후배들이 따라서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두수가 제일 먼저 그렸고 이 그림이 훌륭한 것은 그림의 좌측에 보게 되면 두건을 쓰신 분이 뭔가 집게로 잡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우통을 벗은 근육장장한 아저씨가 방치로 힘껏 내리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날 돌을 깨는 작업을 묘사한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건 쓰는 아저씨가 집게 둘 밑에 보면 까만 점들이 몇 개 있죠, 그죠? 이 두 분이 컬러버레이션 해서 돌에다가 큰 돌입니다. 지금 두건 쓴 아저씨가 앉은 돌이 큰 바위예요. 예? 조그만 구멍들을 뚫어둡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나무를 가져다 여기다가 또 망치질해서 세게 꽂아둬요.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이 좋은데요. 겨울에 물을 부어주게 되면 다음 날쯤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팽창력에 의해서 돌이 깨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이 자리에서 돌을 깨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깨기 이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두건을 쓰신 분이 지금 고개를 반쯤 돌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 돌을 깨다가 돌이 튀어서 눈에 맞거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찡그린 표정을 묘사하고 있고 우통을 벗어 제낀 젊은이는 힘껏 지금 근육을 모아서 내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윤두선은 이 두 사람을 하루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관찰한 결과 아주 정밀하게 묘사했고 돌 깨는 공정도 어느 한순간을 캡처해서 이해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그림도 유명해요, 그죠? 예. 나물 캐는 한학들입니다. 비탈진 언덕에서 나이 많아 보여 왼쪽에 있는 분은 좀 나이가 좀 많아 보여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많아 보이는 분과 오른쪽에 허리를 펴고 있는 부녀자를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들이 바로 윤두서에서 그려졌고 그전에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사대부들의 한가한 한때라든지 그리는 모습, 그리고 낚시하는 모습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그죠? 그런데 윤두서는 이 해남, 서울에서 해남을 내려와서 자기 고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화첩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전에 일반 대중들 혹은 민초들의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갑자기 토지 매매 명령을 하다가 왜 윤두서 얘기하고, 그죠? 왜 안악들, 돌 깨는 사람, 그죠? 집신 삼는 할아버지 얘기하느냐 많이 당황하셨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엄선한 매매 명문가 폐지는 바로 지금 해남, 전라도 해남의 해남윤시 노구당 종가에서 전하고 있는 약 500점이 넘는 매매 명문 중에서 그야말로 엄선해서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읽어가게 되다 보면은 이 해남윤시의 이야기, 특히 윤두서의 이야기,
그리고 윤두서가 관찰한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매매문과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은 그죠? 화면 오른쪽은 페이지가 되고 왼쪽은 매매 명문이에요. 그죠? 자, 이것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고문서학교의 취지에 맞도록 한 땀 한 땀 같이 읽어보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매우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문서에 좌측에 보면 상전이라고 크게 쓰고 그게 이른바 오늘날 해당하는 사인인 서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전은 한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매매를 대신할 오른쪽에 노 출생이에게 한글로 페이지를 써준 아주 특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유서 필지에 안내되어 있는 양식을 따라서 블랭크를 채워서 한문으로 써주겠죠. 그죠? 근데 이 상전은 성씨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특별히 한글로 써주었습니다. 언제 써주었느냐? 병자년 12월 초 2일입니다. 이게 1696년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것은 이른바 4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읽겠습니다. 자, 노 출생이에게 니산댁이셔 기명한데 내종 의호에 개가 텃밭을 사시라 하이시니 나도 인난주는 전에 들었던 것이니 생신도 길개교 말고 팔아 부성이 해라 올리라. 1인 1한 후에 만일 내 기망하거나 그랏 팔거나 하다가는 중대 립을 줄 알라. 상전 병자년 12월 초 2일. 어떻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오나요? 네. 대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하지만 이게 400년 전의 국어이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상전이 출생에 써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니산댁이셔. 그죠? 윤니산댁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어느 사람에서 기명한데 땅을 사고자 한다는 첩보를, 소식을 내가 들었다. 자, 그런데 그 사고자 하는 땅이 옛종, 옛날에 있던 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종이라고 이미 죽었어요. 세상을 떠난 종, 의호가 개가 텃밭.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갯가에 있는 텃밭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가 난 텃밭이라는 겁니다. 이게 해남 지역이 아마 바닷가이기 때문에 갯가에 있는 텃밭일 수도 있겠으나,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니산댁에서 별 쓸모없는 땅을 사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의호가 개가 난 텃밭일 겁니다. 텃밭을 사지라 하이시니, 이것은 뭐냐면은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지금 또 쓴다고 합니다. 국어 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사고자 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락을 내가 받았다. 근데 이 상전 말이 웃겨요. 나도 이것이 있는 줄은 전해 들었다. 의호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해 들었는데 지금 이 첩보를 받고 보니까 의호 땅이 내 거였네 라는 것을 비로소 인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국대전이라든지 조선의 법전에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와 비가, 그죠?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노비의 땅은 상전에게 기상됩니다. 상전 소유로 바뀌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니산댁으로부터 내 그 땅 사고 싶어 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의호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전은 이 땅 내가 팔아야지 결심을 하게 되고 급히 출생에게 이 페이지를 써서 팔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을 이제 앞에 써주고요. 그래서 이제 출생에게 해주는 말이 뒷말입니다. 생신도 길 개규 말고 뭐냐면, 자, 너가 마음 먹기를 빨리 팔아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며칠까지 팔아서 일을 끝내야지 라고 하지 말고 팔아 부성이 해솔리라. 자, 협상을 잘 해서 부성이 값을 잘 받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써준 겁니다. 자, 그리고 뒤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일렀는데 만일 너가 나를 속이거나, 쉽게 말하면 100냥에 팔았는데 그죠? 90장에 팔았어요 라고 속이거나, 그죠? 그라 팔거나 다른 땅을 팔고 좋은 땅을 자기가 가로채거나 하는 그런 잘못 팔면 그런 일들을 했다가는 뒤에 말이 엄중합니다. 중죄를 입을 줄 알아라. 요건데 치도곤을 당하거나 혼이 난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생이는 아무래도 상전의 수노이겠죠. 그죠? 트레이닝된 전문 딜러입니다. 그죠? 이 출생이는 이 문서를 들고 위임장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니산댁에 가서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전이 얘기했죠. 그죠? 빨리 팔아치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은 상전의 말을 충실히 따랐어요. 그 결과 협상 결과 이루어진 문서가 다음 겁니다. 정확히 그로부터 70일, 아주 길게 동안 겨울 내내 협상을 했어요. 이듬해 1697년 2월 12일 날 매매가 이루어지고 지금 보시는 이 매매 명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측에 보면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윤진사댁 일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일복이라는 것은 이제 날일자의 복복자예요. 그죠? 저렇게 쓰지만 노비 이름은 정해진 게 없어요.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날일자를 쓰기도 하고 한일자를 쓰기도 하고 저복자를 쓰기도 하고 복복자를 쓰기도 하고 진복자를 쓰기도 하고 그죠? 날일자도 빠질 일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발음만 똑같으면 되지 한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복이와 70일 동안 협상을 해서 땅을 팔을 다음에 이 매매문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영어를 썼죠, 그죠? 보시면 강의 몇 년 썼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1697년 숙종 23년입니다. 정축년이죠. 그 해가 2월 12일 윤진사 댁의 남자종 일복이 얘기하는 증명문서이다. 이 문서는 매매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 출생의 상전님 배지에 근거해서 해남년의 현삼면 백야지 당선원에 있는 이자 지번에 보리 5마를 뿌릴 수 있는 그 양 안에는 이작으로 모양이 이작으로 올라있는 그리고 그 수확량이 19찜 5속인 밭을 판다. 말이 어렵죠, 그죠? 왜 문장이 이러냐면은 상전의 위를 받은 출생이가 지금 입장에서 문서를 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서 서두에 상전이 폐지를 받았다는 것을 명기해서 내가 매매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써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대상 토지가 그죠? 의호가 개간했다는 토지가 해남현의 백야지 당산원에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고 뒤에 이자 지번 몇 번 몇 속 이런 것들은 양안에 올라있는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혹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공문서 학교 때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토지 소재지를 명확히 밝힌 다음에 이제 흥정한 결과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왜 70일 동안 이렇게 시간이 걸렸냐는 것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 값은 흥정한 값입니다. 정조, 그죠? 나락입니다. 국가에서 화폐로 통용되는 이 시대에는 동전, 여러분이 아는 상평동보로 거래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옷감, 지금 면포죠, 그죠? 옷감이라든지 곡물, 콩, 보리, 나락이라는 것은 도정하지 않은 까끌하기가 있는 쌀입니다, 그죠? 이것들로 이제 물물교환하던 물물화폐 교환 시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경북도지에 정한 것이 바로 국용화폐가 정조예요. 나락입니다. 나락 닷섬 단말로 맞바꾸어 그 금액대로 받는다. 그리고 노일복의 상정댁에게 폐지도 함께 영영 팔아버린다. 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서 서두에 내가 폐지를 가지고 매매를 위임받았다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폐지도 함께 건네줌으로 해서 이 문서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명문에 정확히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문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더 한 번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는 이 세 번째 부분은 바로 담보조항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뒤에라도 나의 동생과 자식 그리고 인척들 중에 이 매매와 관련해서 그죠? 쓸데없이 짓거리거든. 이것은 잡담이라 합니다. 잡담, 이렇쿵 저렇쿵 얘기가 있거든. 이 문서로 관에 아래어 옳고 그름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생과 자식 인척들이 하는 것은 상전의 동생과 자식 인척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가 나중에 분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잘못해서 동생들에게 분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분재하는 과정 속에서 이 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척들과 동생들. 그래서 이 매매를 무효로 한다거나 이 매매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뒤에 써주는 겁니다. 이 매매 문서는 완전한 매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필요할 경우에 당당하게 관청에 가서 확인 받으세요. 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 이상도 분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매매를 해요. 그죠? 그게 표준 계약서가 있죠. 그죠?
사실은 그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금 보시고 있는 400년 이전의 매매명문의 양식과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 밭을 파는 주인, 찬호라 써놨죠. 그죠? 상전을 대신해서 파는 출생이라고 이름을 쓰고 또 쉽게 말하면 자기 표시를 하고 또 증인이 둘이 있어요. 생이와 쉽게 말하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고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증인은 2인에서 3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필집, 집필이라고 하는데 붓을 잡다는 사람이죠. 그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문서를 쓴 사람입니다. 문서를 쓴 사람인데 산인, 탄자함되어 있죠. 그죠? 산인 이렇게 되게 되면 산도죽도 아니고 그죠? 산인은 바로 승려입니다. 스님인 탄잠이 이 문서를 썼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완료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서 필지에서 제시한 필수적인 내용이 이 문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폐지와 매매명문을 완전히 함께 읽어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명문을 함께 읽은 내용이 되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주고 이해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해난윤시에 있는 450개가 넘는 매매명문과 그리고 3,000점에 넘는 다른 문서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스텝 더 들어가 보시죠. 좀 전에 보신 윤진사댁 노일복이라 되어 있어요. 눈치채셨죠? 그죠? 페이지에 보게 되면 니산댁에서 김역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윤니산댁입니다. 윤니산댁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죠? 이 순호가 다른 데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윤진사댁에 팔았어요. 뭐 잘못 팔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시차가 있습니다. 윤선대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먼저 이 매매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이에 쉽게 말하면 상견에게 땅을 사고 싶다라고 통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윤두서가 와서 그죠? 바로 이 매매를 성사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왜 윤이산댁이냐? 윤두서의 아버지는 윤 아버지는 윤두서의 아버지는 이산현감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이 해남 일대에서는 이 집을 윤이산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윤두서가 이제 고향으로 컴백해서 쉽게 말하면 살림을 꾸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집을 윤진사댁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윤두서가 30 조금 넘은 나이에 진사 과거 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자, 그런 미묘한 몇 달 안 되는 차에서 이 집안의 태코가 바뀐 사실을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윤진사댁이라 하는 윤진사는 바로 윤두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명문의 하나의 주인공인 윤두서를 우리가 그림으로서 실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윤진사댁 노일복입니다. 수노일복이는 누구인가? 이것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집에 넘는 3,000점에서 4,000점에 있는 문서 중에는 일복이와 관련된 문서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일복이는 그죠? 해남윤씨 노고당 종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종이 아니었어요. 윤두서의 할아버지인 윤인미가 쉽게 말하면 일복이가 나이 40 이전에 되었을 적에 사들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윤인미는 집안을 경영할 똑똑한 종. 똑똑하다는 것은 세상 물정에 밝고 또 중요한 것이 양반을 대신해서 관청 혹은 문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래서 일복이를 픽업해서 일복이를 매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복이를 하여금 수차례 이 토지 매매를 시행하게 함으로 해서 양반의 수족처럼 활용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일복이가 41살 때 매매에 대행했던 그 첫 번째 문서입니다. 이 이후에도 25건이 넘는 매매를 일복이가 대행함으로 해서 이른바 해남윤씨 노고당 종가의 수노로서 크게 활약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복이는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찾아보게 되면 해남윤씨 노고당 종가에는 노비의 명부를 기록한 노비안이 있어요. 그 안 중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완도입니다. 완도의 불출목리 혹은 북불목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해남윤씨 종가에 14가구에 있는 노비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적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보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거 발견하는데 거의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모든 문서를 다 찾아봤는데 지금 표시된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일보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14통 5호 노 일보기 나오죠, 그죠? 일보기입니다. 연 경호, 경호년에 태어났다. 주인은 상동. 뭐냐면 앞에 14통 1호에 보게 되면 윤진사댁이라고 쓰여있어요. 바로 윤두서의 노비라는 걸 써놨죠. 그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일보기의 사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밝혀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용이고, 조는 할아버지는 일남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영길입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김한희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신의 처와 딸을 써주었습니다. 그의 처는 비춘길이며 연 무인년, 무인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딸은 일금입니다. 정인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밝혀 놓았어요.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해남윤씨 윤두서를 소개할 적에 몇 가지 풍속화를 제시해 드렸어요. 놀랍게도 이 일보기와 그의 부인, 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완도는 해남에서 멀지 않습니다. 해남시 노구당 종가는 남해안 일대의 보길도, 그죠? 그리고 청산도, 완도, 맹골도 이런 섬들을 많이 개간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 완도에도 자기가 확보한 토지에 노비들을 거주하게 해서 경영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살던 일보기가 쉽게 말하면 윤두서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픽업되었다는 것이죠. 픽업되어서 좀 전에 보신 1697년에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복이 누굴까? 그의 생년은 1630년입니다. 간지가 나왔기 때문에 30년이고 쉽게 말해 이 문서가 아까 이루어진 연도를 계산해 봤을 적에 나이가 67세예요.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복이는 정년 퇴임을 하고 완도에서 쉽게 말하면 여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모시던 상전이 윤이산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세문어른이 오셔가지고 다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부름을 받고 노구당 종가 돌아갔겠죠, 그죠? 자, 이런 모습을 구상해 봤을 적에 바로 일복이는 윤두수가 그림 중에서 바로 이 집신 삼는 할아버지 67세쯤 돼 보이죠, 그죠? 할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일복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 토지 매매 명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노비 안에 보셨듯이 그의 아내 망길이와 딸 월금이가 있었어요. 그죠? 망길은 38년생, 월금이는 57년생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짐작하셨죠. 그죠? 그의 부인과 딸은 바로 이들입니다. 아내 망길은 나이 60세이니까 이 그림을 보실 적에 까마귀가 날고 있죠. 그죠? 나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어느 할머니가 그죠? 고개를 숙이고 나무를 캐기 위해서 지금 호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60세의 아내 망길일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그림은 월금입니다. 나이가 40이에요. 돌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딸은 엄마와 함께 봄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나무를 캐고 허리가 아프니까 지금 허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은 바로 아내 망길과 월금을 묘사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수사 하시는 분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저 두 안악들이 입고 있는 커스튬 있죠. 저 복식이 바로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해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그런 복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특히 그 머리 묶은 모습이죠. 그죠? 두 분처럼 머리를 질끈 동에 맞지 않습니까? 저런 머리 묶는 스타일이 바로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해남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에서 크게 유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복이의 부인과 딸이 맞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왜 하느냐? 토지 매매 명문을 가지고 땅의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대신해서 파는 출생이와 이학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해남시 토지 매매 명문 중에서 5건이 발견이 돼요.
그 문서 중에는 이 둘이 함께 매매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데 이학은 출생의 동생제라고 표기된 문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이 형이고 이학이 동생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윤두서가 그린 그림 중에서 바로 돌 깨는 사람들, 두 권을 쓴 사람이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니까 형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출생이겠죠, 그죠? 그리고 근육 짱짱한 조금 젊은 사람은 동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학이죠. 자, 출생과 이학은 바로 출생은 상전을 대신해서 땅을 파는 사람이고 이학은 그 매매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는 사람의 상전, 그리고 땅을 사는 사람의 부인과 딸, 그리고 땅을 파는 사람, 그리고 증인 한 명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증인을 파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만 쓰게 되면은 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적에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사는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증인도 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생일을 찾아보았습니다. 생일을 찾아보니까 해남윤씨 종가에 전하는 쉽게 말하면 분재기 중에서 지금 윤두서의 외할머니 쪽으로부터 전해지는 노비 중에서 생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쪽 소유인 노비 중에 생이가 있기 때문에 증인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쉽게 말하면 윤생원댁에 가까운 인물을 쉽게 말하면 증인을 세워서 혹시 분쟁이거나 관청에 출두할 적에 쉽게 말하면 균형을 맞추고자 했고 또 이 거래에 있었을 적에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술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증인을 둘을 세울 적에 한 명은 파는 사람, 한 명은 사는 사람에 가깝게 세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분재기를 통한 증인 추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매매 명문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고 분석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산인 탄잠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사찰을 소유하고 있고 조선시대 때는 숭이 엇불이잖아요. 그죠? 승려들을 뭔가 천시하고 함께 부렸습니다. 자, 해남윤씨 종가도 큰 부자이니까 이른바 해남에 대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을 가지고 절을 통해서 묘지도 수호하고 종이도 만들고 사역도 부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두서의 할아버지인 윤인비는 이 대둔사에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대둔사에 많은 글씨도 써주고 승려들과 교류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대둔사와 혹은 사찰과 해남 윤씨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경우에 바로 산인 탄잠은 바로 대둔사의 승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그 탄잠의 모습은 윤선도가 그린 그림 중에서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스님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토지 매매 명문에 대한 주인공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알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진사는 바로 윤두서가 되겠죠. 그죠? 일복이는 바로 집심 삼는 할아버지고 그의 부인과 딸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파는 사람, 생인은 돌 깨는 사람이고 증인은 그의 동생 그리고 증인 한 명은 윤두서와 가까운 친윤진사댁 인사로 채워져 있고 문서를 작성한 필집은 바로 승려 탄잠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매매 명문은 바로 양반을 중심으로 윤두서를 중심으로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모여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도 지금 노비도 있고 양인도 있고 승려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매매 문서가 담고 있는 폭넓은 의미, 다양한 함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관심을 촉발시켜서 좀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매 명문을 통해서 윤두서와 일복이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번 강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계약 문서로서 지금 명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문 문기 중에 명문이라는 것은 계약을 확인하는 증명 문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의미를 설명드렸고 유서필지를 이용해서 매매 명문의 양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파는 사람 그리고 매매 명문의 위치 그리고 가격, 담보 조항들이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봤을 적에 매매 명문과 연계된 폐지, 위임장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 매매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함으로 해서 이 문서를 가지고 혹은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바로 매매 명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조선시대 사회를 이해할 적에 하나의
통로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문서가 바로 매매 명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결론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공문서학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